안녕하세요. 아내를 잃고 혼자 남은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제 옆을 지켜주던 아내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잘 메워지지 않더군요. 그만큼 우리에게 함께 넘어온 고난의 시간도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죠. 별처럼 수많은 우리의 추억 중에서도 역시 가장 소중한 건 자식을 함께 키워낸 일입니다. 하지만 정성으로 키웠다고 해서 모든 자식들이 다 착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우리 가족의 짧은 일대기입니다. 저는 20대 시절 첫눈에 반한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원한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만큼 청춘이었던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빈 주머니를 보면서도 아내에게 사다 줄 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는 흐뭇해했고, 꽃을 받고 볼을 붉게 물들이던 아내 얼굴을 보면 세상이 다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죠. 10대 후반에 양친을 잃었다는 아내에겐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여리고 착했던 아내와 다르게 형님은 그야말로 개차반인 사람이었어요. 허구한 날 사람 때려서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노름이 자기 돈벌이 수단이라며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떠들고 다니던 한심한 인간이었죠. 결국 형님은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겨울날 외진 골목에서 숨진 채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이 지난 후 우리에겐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보, 밖에서 무슨 애기 울음소리 같은 거 안 들려? 동틀 무렵 절 깨운 아내의 말에 우린 함께 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낡은 담요에 감싸진 채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아기를 보고 경악을 했죠. 우리는 우선 황급히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여주려고 했었죠. 그리고 박스 안에선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어요. 그 속엔 세상을 떠난 형님과 한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 이렇게 세 사람이 찍혀 있더군요. 그리고 사진 뒤엔 이런 편지가 적혀 있었죠. 박경희 씨 오빠인 박광섭 씨와 함께 살던 사람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되었고 출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 아버지인 광섭 씨의 유일한 가족인 박경희 씨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편지를 읽은 우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사내 아이였는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아는 건지 아기는 아주 서럽게 울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새벽 첫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지훈이란 이름을 지어주었고 2년 뒤엔 예쁜 딸도 낳았어요. 우린 딸과 차별하지 않고 아들을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아니, 전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조금 달랐어요. 아무리 망난이었다고 한들 유일한 피부치였던 자기 오빠 아이인데다가 친부모에게 버려졌던 아들에게 아내는 연민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유독 아내는 아들에게 엄하게 굴지 못했죠. 게다가 아들은 아직 어렸던 5살이라는 나이에 소아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왜 불행은 자꾸 우리 지훈이에게만 오는 걸까? 아내는 아들이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이후 아내는 3살인 딸을 제 부모님께 자주 맡기며 아들의 간병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쉬는 날 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공장 일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뛰었고 공장이 쉬는 날엔 일용직 막노동을 했죠. 매일같이 온몸이 쑤셨고 눈만 감으면 서서도 잠이 들 만큼 피곤했지만 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린 나이에 암과 싸우고 있는 가여운 아들과 그런 아들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눈물로 간병하는 아내,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딸을 떠올리면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2년여의 투병 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아들에 대한 애착과 연민은 더욱 깊어진 뒤였고, 아내는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화 한 번 내지 못하는 약한 엄마가 되어 있었죠. 오히려 딸에겐 여느 부모처럼 잘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고 엄할 땐 또 엄한 좋은 부모였는데 말입니다. 전 이대로 가만두면 애를 망치겠다 싶어 아들을 엄하게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두 아이는 모두 대학에 갔죠. 아들이 막 성인이 되었던 해에 전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사업은 제법 성공을 했어요. 덕분에 전 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모두 대줄 수 있었고 서울과 교통이 용이한 위치의 경기도 부근에 전원주택도 하나 지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0년간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 없을 평온한 시간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 간호대를 나왔던 딸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 일자리 구했죠. 제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아내와 전 아픈 곳 없이 건강했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자기 가정까지 꾸리게 된 두 아이에게 적당한 집도 한 채씩 해줄 수 있었죠. 그렇게 두 아이를 모두 출가시킨 후 전 이제야 아내와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30대 초반이 된 무렵부터 우리 가족에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식업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아들은 회사를 그만뒀다며 제게 찾아와 대뜸 창업 자금을 도와달라더군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회사 과장이 공공연하게 거래처들한테 뒷돈 받고 다니는 거 보고 제가 상부에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윗대가리들도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절 자르더군요. 그렇게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으면 나가서 너 혼자 잘해보라면서 말이에요. 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사정이 참 딱하긴 하더군요.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그릇된 일을 바로잡으려다 그렇게 되었다니 그 버릇없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잘 자랐는지 내심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들의 계획을 먼저 듣고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아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말았어요. 아들의 부탁에 저는 아들의 두 번째 사업 또한 도와주었지만 아들은 그땐 아예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전부 다 말아먹었죠. 아들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갔습니다.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부부싸움도 자주 하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은 아들이 술에 취한 채 저희 집으로 대뜸 오더니 제게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항상 바르게 사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절 자른 그놈들은 아직까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반면 전 두 번이나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주신 탓이에요. 그냥 예전처럼 이기적이고 못되게 살았으면 저도 그깟 비리 정도 남 일이라고 여기고 무시했을 거라고요. 내 인생 책임져요. 아내는 화가 난 저를 막으며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고 그날 아들은 방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잠이 들더군요. 이후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눈에 도끼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제게 뻔뻔하게 돈 요구를 하더군요. 또 사업을 하겠다고? 이놈아, 너 정말 정신 안 차려? 두 번 망해봤으면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이번엔 달라요. 저도 이제 접대도 하고 치사한 짓도 하면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아버지 책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절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대체 저놈이 변해도 왜 저렇게 되바라지게 변했나 싶었죠. 저는 이번엔 절대 안 된다며 아들을 내쫓았지만 결국 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제가 아내 명의로 사두었던 땅을 팔아 기어코 아들에게 돈을 건네줬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였죠.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결국 아들은 세 번째 사업마저도 망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진절머리를 내며 손녀를 데리고 아들을 떠났고 아들은 그렇게 돈도 자신의 가정도 전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말을 거절하고 아들은 원래 살던 서울에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크게 망가져 가더군요. 아내가 아들에게 반찬을 싸가지고 갈 때도 우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도 아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허구한 날 쌈박질을 해댔고 피해의식 또한 심해졌죠. 엄마, 아버지, 저 합의금 좀 물어주세요. 합의금? 너 또 사람 때렸냐? 너 정말 네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릴 거야? 제 인생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옆 테이블 놈들이 절 보면서 실실 비웃는데 그럼 그걸 가만 놔둬요? 저 합의금 못 물면 교도소 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름에 빨간 줄 긋게 놔두시려고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 너 언제까지 부모만 믿고 막무가내로 굴 거야? 네가 저지른 일은 이제 네가 책임져. 저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아내는 끝내 저 몰래 몇 번이나 아들에게 합의금이니 생활비니 모든 돈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아내는 아들을 물심양면 돕지 못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굳건할 줄 알았던 제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거든요. 사업을 키우려는 욕심에 무리한 사업 확장을 도전했던 것이 오히려 맹독이 되어버렸던 거죠. 다행히 사업체 전부를 정리하자 빚은 남지 않았지만 10수년 동안의 제 인생을 모두 바친 결과물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지내던 전 합병증까지 와서 한동안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고 가뜩이나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던 아내는 그런 저를 돌보며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지새웠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여보, 나 취업했어요. 나 이제 어엿한 택시기사예요. 사람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니까요. 내가 이런 유니폼을 다 입어볼 줄이야. 아내는 저 몰래 면접을 보고 다니며 택시 회사에 취업을 했던 거예요.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져 있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던 아내를 60이 넘은 나이에 일터로 내몬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제 자신이 너무 못나게 느껴졌거든요. 아내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왜 울어? 이런 좋은 날엔 날 축하해줘야지. 여보, 그동안 혼자서 나랑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젠 내가 당신 책임질게. 나 이래봬도 운전은 꽤 잘한다. 당신도 알지? 우린 부부잖아. 힘들 땐 당신도 나에게 좀 기대. 저는 그날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며 다짐했습니다.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제가 걱정된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제 사업이 망한 뒤로 아들은 집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더군요. 저 또한 그런 아들이 괘씸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전 집에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며 건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전 아내를 말려 했던 겁니다. 아내는 일을 시작한 지 5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거의 폭주 수준으로 날뛰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그만 인도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던 거죠.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아내는 결국 차에 깔렸던 무릎 아래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제 사업이 무너졌듯 아내는 한순간에 반신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보, 나 살기 싫어요. 이런 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아내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며 아내는 매일 울었고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자신의 하반신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죠. 퇴원 후엔 자꾸만 식사마저 거부하는 아내에게 어떻게든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떠먹이고자 전 애를 썼지만 아내의 우울은 도통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런 자기 엄마를 보며 펑펑 울었지만 어쩌다 한번 집에 얼굴을 들이민 아들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업은 망하고 엄만 저지경 되고 아들은 개차반이니 집안 꼴 아주 우습게 됐네. 그건 그렇고 아버지, 집에 돈 좀 남은 거 없어요? 기가 찼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줬던 엄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아들은 위로 한마디 없이 그저 돈 이야기뿐이더군요. 너무 화가 났던 전 그만 아내 앞에서 아들의 뺨을 내려치고 말았죠. 아, 아버지, 지금 저 치셨어요? 그래, 쳤다. 넌 매번 말로 부모 가슴을 후벼 파놓고 기껏 그 뺨 한 대가 아프냐? 아무리 짐승이라도 부모 자식은 알아본다는데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쫄딱 망해서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지. 왜 사람을 때려요? 가요, 가. 에이, 더러워서 진짜. 아들은 씩씩대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모두가 잠든 사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머리맡에 있던 진통제를 잠든 저 몰래 다량으로 먹었던 거죠. 여보. 아내 옆엔 언제 적은 건지 아내가 남긴 유서가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걸 읽을 새도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었고 황급히 아내를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한참 전에 숨이 멎은 뒤였어요. 저는 사망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 아내의 시신을 감싸 안으며 마치 비명을 지르듯 오열을 하고 말았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주복으로 갈아입으려는데 문득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아내의 편지가 생각나더군요. 저는 잔뜩 구겨진 아내의 편지를 꺼내 뒤늦게 읽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한 날 용서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 생을 연명해 봤자 난 당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짐만 될 뿐이에요. 여보, 우리 지훈이 쟤와 잘 부탁해요. 특히 우리 지훈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옆에서 지켜봐 줘요. 못나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재화에게 전해주세요. 지훈이를 챙기느라 재화에게 신경을 덜 써줘서 항상 이 엄마가 미안했다고요. 사랑해요, 여보.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걱정뿐이었더군요. 저는 아내의 유서를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거라더니 아내는 끝내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유서를 읽은 딸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들은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내 발인이 끝나고 난 후에야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뭐야? 쟤와 너도 여기 있었냐? 오빠,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돼서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배?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내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어? 몰랐다고. 엄한 놈들이랑 시비 붙어서 싸우다가 유치장에 갇혀 있느라. 에이, 진짜 재수도 없었지. 아들은 그놈의 쌈박질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장에 못 왔었다며 툴툴대더군요.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고이든 뭐든 자신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면 눈물이라도 보이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넌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다. 네 엄만 끝까지 네 걱정만 하다가 갔건만 넌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질 않니? 네 엄마가 죽어서도 널 얼마나 기다렸겠어. 이런 널 보면 네 엄만 차마 저 세상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다. 아, 저 세상 가고 싶으니까 가족들 다 등지고 스스로 돼지셨겠죠. 오히려 엄마도 속으론 저한테 학을 뗐을걸요? 마지막에 이딴 금수 같은 자식 보고 떠나서 뭐합니까? 저 같은 놈은 그저 얼굴 안 비치는 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효도한 거예요. 뭐야? 그건 그렇고 아버지, 저 지금 합의금이 좀 급하거든요. 그 약골 같은 놈들 괜히 더 엄살 부려가지고 지금 뼈가 부러졌네 어쩌네 하고 있어서 저 돈 좀 크게 물어주게 생겼어요. 아버지, 요즘 일반 사망보험금은 엄마 같은 경우에도 보험 든 지 2년만 지나면 나온다면서요? 그럼 엄마 보험금 좀 두둑하게 나오겠는데요? 저 그거 알고 진짜 누구든 행가래라도 쳐주고 싶었다니까요. 살구멍 생겨서 그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저 많이 안 바래요. 남은 엄마 재산이랑 보험금 우리 딱 반띵해요. 예? 머리에 번개가 번쩍 들이친 것 같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자식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아들의 뺨을 냅다 후려쳐 버렸습니다. 2번, 3번, 저는 아들이 제 손목을 낚아챌 때까지 몇 번이고 아들의 얼굴을 내려쳤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휴대폰을 던지듯 건네주며 울부짖었죠. 진짜 아버지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만 못해요? 봐줘? 그동안 내가 널 봐줬다는 생각은 안 드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자, 봐라. 너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끝까지 네 생각만 하다가 네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다. 불쌍한 여편네. 저런 놈이 뭐라고. 볼이 시뻘개진 채 씩씩대던 아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한 표정으로 제 휴대폰을 집어들더군요. 그곳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제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녹화했던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코를 골며 잠든 제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화면을 보곤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영상은 아들에게 아주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답니다. 지훈아, 엄마야, 네 아버지도 재화도 워낙에 똑 부러지는 사람이니 이 엄마가 걱정 않고 떠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훈이 너만은 마지막까지 이 엄마 마음에 걸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지훈아, 사실 넌 나와 네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넌 망난이었던 내 친오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긴 아이였어. 많이 놀랐지? 난 평생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단다. 하지만 자꾸만 망가져가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친아빠를 닮아가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지훈아, 네 친아버지는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다. 다만 내 오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나쁜 짓을 막아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 터라 더더욱 오빠를 말려줄 사람이 없었지. 하지만 넌 달라, 지훈아. 너에겐 널 진심으로 사랑한 엄마인 나와 네 아버지가 있어. 부디 넌 네 친아버지처럼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기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어느새 눈이 커다래진 아들은 쉴 새 없이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미리 영상을 봤던 전 그런 아들을 보며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렸고 옆에 서 있던 딸과 사이 또한 아들처럼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내의 영상은 충격적인 고백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구나. 추운 겨울날
낡은 담요에 쌓여 울고 있던 네 모습이 말이야. 우리가 널 아들로 받아들인 날 우리의 결정을 축복하듯 하늘에선 첫눈이 내려줬어. 그날 급하게 시장에서 아기 옷을 사와 네 옷을 갈아입히는데 몸이 얼마나 작고 보드라운지 난 행여나 투박한 내 손짓에 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손까지 벌벌 떨며 너에게 옷을 입혔지. 네 아버진 닿으면 부러질까 무섭다며 처음엔 널 제대로 안지도 못했단다. 널 만난 이후 우린 매일을 어려운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입가에선 웃음이 마를 날이 없었다. 우리는 너로 인해 부모가 되는 첫 기쁨을 얻었어. 지훈아, 난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너에겐 항상 마음이 약해져서 탈이었다.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간 내 오빠가 생각나기도 했고 어린 시절 죽을 고비까지 넘긴 너를 보면 항상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차마 너한테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어. 혹시 그런 날 보면서 재화가 자신이 차별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난 항상 노심초사했단다. 하지만 난 재화를 덜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저 지훈이 네가 너무 아파서 세게 쥐기조차 어려운 내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지. 하지만 나도 안다. 널 대하던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다. 네 모든 행동을 마냥 다 받아주며 키웠던 나 때문에 네가 한없이 엇나가게 된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 내가 없는 이제라도 진정으로 널 위했던 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다시 온전한 네 인생을 찾거라. 넌 할 수 있어. 너는 내 오빠와 달리 좋은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끝까지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내의 영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후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집안을 감돌았어요. 아들을 제외한 우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을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끝내 제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이놈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너에 대한 걱정만은 내려놓지 못했던 네 엄마를 봐서라도 제발 네 인생을 망치는 짓거리 좀 그만해. 네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평생 널 위해 헌신했던 네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잖아. 뭐가 불쌍해요? 내가 언제 키워달랬어요? 엄마가 선택한 엄마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뭐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너 정말로 이 아버지랑 인연을 끊고 싶은 게냐? 아들은 흐느끼며 소리치는 제 말에 눈을 부릅뜨곤 대들더군요. 그깟 인연 끊으면 그만이죠. 어차피 우리 피도 안 섞인 사이라면서요. 끝까지 날 걱정해요? 그럴 거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딴 소리를 마지막에 일부러 저한테 알려주면서 내 뒤통수를 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저한테 어쩌라고요? 몰랐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절이라도 할까요? 이런 거 보여주면 제가 울면서 순식간에 새 사람이라도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부모 노릇하고 싶은 거면 제 몫으로 떨어질 엄마 유산이나 얼른 주세요. 내가 정말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자식이... 분을 참지 못한 전 다시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아들에게 던지며 소리쳤어요. 너한테 줄 유산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이미 네 엄마 앞으로 된 재산은 죄다 네 앞으로 돌아갔는데 네 엄마한테 남은 돈이 어디 있었겠어. 보험금? 보험금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죄다 땅에 내버린 한이 있어도 절대 너한테는 안 줄 거다.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이 집에서 썩 꺼져.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사위는 제가 재떨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자 사고라도 날까 싶어 절 붙잡고 말리더군요. 아들은 날아오는 물건들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을 갔고 제 딸은 그런 아들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끝까지 이럴 수가 있어? 넌 앞으로 내 오빠도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아무한테나 맞아서 돼져버려. 에이씨, 간다 가. 이 짜증나는 식구서 나도 2번 다시는 안 와.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떠난 후 전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딸은 제게 다가와서 저를 안고 흐느꼈고 사위는 함께 눈물을 터뜨린 손주를 감싸 안고 달래주었죠. 이후 아들은 정말 우리와의 왕래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저도 더 이상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아내 유언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괘씸한 마음을 도무지 풀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잃은 슬픔을 마음에 묻고 제가 걱정되어 더 자주 저를 찾아오던 딸의 방문에 위로받으며 전 아들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아내의 첫 기일이 되었어요. 딸 내외와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저는 홀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죠. 딸 내외는 직장 문제 때문에 그 주 주말 따로 납골당을 찾아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의외의 물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팔찌? 아내 유골함 옆에 놓여있던 건 바로 작은 금팔찌였어요. 딱 봐도 어린 아기들이 할 법한 작은 사이즈였죠. 이게 뭔가 싶어 전 팔찌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팔찌 안쪽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더군요. 사랑하는 지훈이 첫돌 축하 기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이제야 그 팔찌가 뭔지 생각났거든요. 그 팔찌는 바로 아들의 첫돌 기념으로 아내와 제가 가진 돈을 털어 제작했던 아들의 금팔찌였어요. 아내가 보관한 뒤로 저는 팔찌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대체 왜 이게 여기 와 있나 싶던 전 직감했습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아들이 다녀갔구나 하고요. 혹시 몰라 납골당과 아내의 장례를 치렀던 장례식장에 문의해보니 장례식장 관계자가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아, 몇 달 전에 아드님이 주소를 까먹었다면서 어머님을 모신 납골당 위치를 물어보러 찾아오셨어요. 가족분인지라 알려드리긴 했는데 가족이 납골당 위치를 까먹었다는 게 황당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잊고 살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봇물 터지듯 제 머릿속을 메웠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가더니 아들은 자기 엄마를 차마 잊지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말이죠. 다시 치고받고 싸우든 다시 아들을 품으려 노력하든 이대로 아들과 영영 헤어질 순 없다는 마음으로 전 1년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내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통이나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군요. 아들은 1년 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돈을 써서 수소문을 했어요. 제발 예전 제 형님처럼 아들에게 불상사만은 생기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있는 곳을 알아낸 전 그만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저 면회하러 왔는데요. 아들이 있던 곳은 지방에 위치한 교도소였어요. 1년 전엔 어떻게 합의를 한 모양이지만 그 뒤 아들은 결국 또 다른 폭행건으로 2년 1개월의 실형을 받은 상태더군요. 처음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했지만 전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을 찾아 면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면회를 거절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끈질기게 아들을 찾아갔어요. 소식을 들은 딸은 2년 끄는 범죄자를 왜 불어 찾아가냐고 절 타박했지만 전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된 자식은 보지 않고 살 수 있어도 잘못된 자식은 부모로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법이다.
나도 그놈이 밉다. 그런데 어쩌겠니? 나도 그놈의 부모인걸. 몰래 자기 엄마 납골당에 들렀다 간 그놈을 난 포기할 수가 없구나. 분명 그놈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난 믿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7번의 면회 시도 끝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1년 새 굉장히 많이 상해 있더군요. 두 볼과 눈 밑은 푹 꺼졌고 두 눈동자는 빛을 잃은 채 한없이 탁했죠. 아들은 절 보지도 않고 무심한 투로 물었습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오세요? 우리 이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무자르듯 그렇게 싹둑 잘리겠니? 널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었단다. 그러니까 그 화를 왜 푸시냐고요? 아버지 바보예요? 제가 아버지랑 돌아가신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다시 절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전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피차 피도 안 섞인 사이인데 서로 기운 빼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제 꼴 보이시죠? 저 이런 놈이에요. 여기서 나가서도 또 이렇게 살 거고요. 전 이제 가망이 없는 버러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더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은 가시돋친 말만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조용히 챙겨간 물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죠. 이게 뭔지 아니? 오지 말라니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그게 뭔데요? 처음 네가 우리 집에 왔던 날 네가 감싸에 있던 낡은 담요란다. 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았지. 예상치 못한 제 말에 순간 아들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낡은 담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오기까지 나도 고민 많이 했다. 널 찾으려 애쓰긴 했지만 막상 널 마주하려니 나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 그런데 자꾸만 장롱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구나. 장롱을 열어봐도 구석엔 네 담요밖에 없었는데 말이야. 처음엔 내가 미쳤나 싶었지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갓난아기였던 그때의 너처럼 다 커버린 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아버지 제발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물론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난 그때 깨달았거든. 난 여전히 네가 그립고 네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로소 받아들였다. 난 네가 잠시 미웠어도 여전히 지훈이 네 아버지구나. 앞으로도 난 평생 아버지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말이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난 계속 여기 올 거다. 나는 네 아버지니까.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저는 가로막힌 유리 때문에 닦아줄 수 없는 아들의 얼굴 대신 눈앞의 유리창만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면회는 끝이 났어요.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갔고 아들은 제게 오지 말라는 말을 포함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면회를 거부하지도 않더군요. 안부를 묻는 제 말에 아들은 고갯짓으로 대답할 뿐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아들에게 늘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리고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던 해 드디어 아들은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저희 집에 왔던 날처럼 아주 추운 겨울의 말이죠. 저는 손을 호호 불며 교도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고 제가 걱정이 되어 절 따라왔던 딸은 그런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뭐 기특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마중을 다 나와요? 너도 네 오빠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 아니냐? 전 아빠 걱정이 돼서 같이 온 거죠. 예전에 그놈 하는지 못 보셨어요? 그놈은 여차하면 아버지한테 손까지 올릴 수 있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라고요. 아니다. 네 오빤 그렇게 마음이 모진 놈이 못 돼.
아, 저기 나오는구나. 지훈아. 죄수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온 아들은 손을 흔들며 자신에게 달려오는 저를 보고 머쓱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품에 꼭 품고 있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엉거주춤하게 봉지를 받아들며 괜히 툴툴댔죠. 설마 두부예요? 촌스럽게 요새 누가 출소하면서 두부를 먹어요. 뭐야, 생두부도 아니고 부친 두부예요? 그래, 너 예전부터 명절에 두부 부침을 제일 좋아했잖니. 날도 추운데 기왕 먹을 거면 맛있고 뜨신 걸 먹어야지. 내가 이거 식을까봐 품에 아주 고이 품으면서 왔다. 얼른 먹어. 날 추워서 빨리 식어. 저는 두부 한 조각을 아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두부를 씹던 아들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해주었어요. 흰 두부처럼 새하얘지지 않아도 괜찮어. 이 부침 두부처럼 조금 불에 그슬리고 노르스름 하더라도 세상에 걸맞는 네 쓰임새를 찾아가면 된다. 이 아버지가 도와주마. 우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널 필요로 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놈을 누가 필요로 한다고요? 나다 이놈아. 이젠 제발 이 애비의 자식으로 돌아오너라. 세상에서 널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네 부모인 나다. 저 엄마랑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예요. 친자식도 아닌 저 키워주신 두 분 은혜를 저버린 호로 자식이라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라고 돌아가겠어요? 네가 돌아오지 않는 게 내 가슴에 대못을 한 번 더 박는 일이다. 그리고 내 피가 좀 안 섞였으면 어떠니? 누가 뭐래도 넌 내 첫 자식이야. 나랑 네 엄만 단 한 번도 널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러니 이 아버지랑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네 방 깨끗하게 다 청소해 놨어. 어? 결국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은 마치 어린애처럼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딸도 어느새 몸을 돌리곤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들은 오랜 시간을 돌고 돈 후에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경비를 다니며 쉬는 날엔 집 앞에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지금 세상을 떠난 아내처럼 택시 운전을 하고 있죠. 근데 아버진 엄마 사망보험금은 어쩌고 왜 몸도 안 좋으신데 힘들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거 내가 안 받았다. 네 엄마가 평생 재화에겐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만일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둘 당시 진즉에 수혜자를 재화로 지정해 놨었거든. 근데 그땐 네가 돈 때문에 재화까지 괴롭힐까 봐 너한테 말을 안 했었지. 그건 그렇고 넌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택시 운전을 구한 게냐? 난 너희 엄마 보낸 후로 운전대 무서워서 차마 잡지도 못하겠던데. 나이 많은 전과자를 받아주는 회사가 별로 없기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라도 엄마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받기만 했지 영 살갑게 굴어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뭘 느끼고 사셨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이 일을 할 땐 일할 당시 엄마가 어떠셨을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들은 아내의 납골당에 두었던 금팔찌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챙길 거 왜 그땐 거기 두고 갔었냐고 물으니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러더군요.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몰래 돈 내주실 때 돈이 부족하니 이거라도 가져다 팔라고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근데 눈이 돌아있던 그때에도 차마 그것만큼은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에게 그것마저 내어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돼서요. 근데 절 위해 헌신해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끝내 그런 엄마를 저버린 저 같은 놈은 감히 엄마의 마음을 평생 간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드리러 갔다가 그걸 두고 갔던 거예요. 물론 지금 역시 제가 엄마 아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간직해 두려고요. 엄마 아버지의 애정은 제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위로와 의지가 될 테니까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겨우 참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돌아가실 때까지 절 정신 차리게 하려고 평생 숨겨왔던 비밀까지 털어놓으신 엄마가 없었다면 전 지금 제 친아버지처럼 차디찬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저 정말로 더 이상 두 분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열심히 바르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들은 자신이 뱉은 말처럼 정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아들은 요즘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조금씩이나마 돈을 보내고 있어요. 전 며느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와서 왜 이러냐며 거절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우리 유림이한테 너무 해준 게 없는 아버지인 것 같아서 그래. 염치 없이 이제 와서 유림이를 보고 싶다고 떼쓰진 않을게. 그냥 우리 유림이 잘 크고 있는지 나한테 어쩌다 한 번씩 소식만 좀 알려줘. 여보, 예전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자신의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군요. 아들은 자신의 롤모델이 저라면서 하지도 않던 칭찬으로 제 얼굴을 달아오르게 만들었죠. 제 딸은 아직 자신의 오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내의 기일에 서툴게 전을 붙이던 아들에게 딸은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비록 퉁명스러운 말투긴 했지만은요. 빈대떡이냐? 엄마가 제사밥 드시러 와서 그게 뭔지 형체나 가늠하시겠어? 넌 엄마 아들이 돼서 엄마 드실 전 하나 제대로 못 붙여? 아들 자격 꽝이다 꽝. 그러게 쉽지 않네. 그럼 재화야, 내가 이전 잘 붙이게 되면 그땐 아들 자격 생기는 거야? 그럼 그땐 나한테 다시 오빠라고 불러줄래? 아, 뭐래? 아들의 말에 딸은 인상을 팍 쓰며 괜히 묻히던 나무를 주물럭대더군요. 손주와 놀아주고 있던 서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해주었죠. 괜히 쑥스러워서 그래요. 비록 아내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저는 지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과 착한 딸 내외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해갈 아들 옆에서 부모로서 지켜보고 응원해줄 생각이랍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다시 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 해도 저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다시 아들을 바른 길로 돌려놓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니까요.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우리의 근황을 알려주려고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젠 걱정 말라고 우리 아들은 당신 대신 내가 오래도록 지켜줄 테니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그런 제게 칭찬이나 실컷 해달라고 아내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나중에 그리운 아내를 다시 만날 땐 오래전 20대 시절처럼 아내에게 들꽃이라도 하나 꺾어서 가져다 줘야겠습니다. 벌써부터 보고 싶네요. 소녀처럼 두 볼이 발그레해질 아내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럼 자식을 가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바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